이런 비파기 검사로 많이 쓰는 게 공항에서 보안 검사예요. 테라헬즈파가 옷 같은 거는 굉장히 잘 투과해요. 이 우리 몸이나 금속은 잘 투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옷에다가 이렇게 총이나 칼 같은 걸 숨겼을 때 이거를 테라헬즈파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뭘 숨겼는지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가면은 이렇게 막 스캔 시키잖아요. 이거 테라헬즈로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했는데?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초고속 레이저 관련해서 노벨상 3개를 보여드렸어요. 네. 이것도 노벨상을 우와. 받은 건데 이거는 어떤 기술이냐면 초고속 레이저를 증폭하는 기술이에요. 초고속 레이저는 그 순간 출력이 강하니까 이걸 증폭시키려고 하면은 다 파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증폭시키기 전에 미리 이걸 늘려요. 시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증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줄여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초고속 레이저를 증폭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1985년도에 도나 스틱랜드하고 제라르 무르 박사님이 원리를 고안해서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저 레이저가 세게 나오면 우리 아까 뜨겁다고 그랬잖아요. 네. 쭉 옆으로 늘려. 그러면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높여. 그래도 저 첫 번째 높이만큼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좁혀. 그러면은 엄청나게 센 레이저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파급 효과가 많았어요. 그래요? 노벨상은 파급 효과가 많을 때 주기 때문에 그렇죠. 노벨상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 기술이 아까 아토초 레이저를 만들 때 쓰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응용성을 주기 때문에 네. 예, 노벨상을 주었던 거죠. 저게 처음에 레이저를 쐈을 때 저렇게 뾰족한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늘렸잖아요. 네. 근데 왜 빨주노초 파남보의 방향이 바뀐 어. 거예요? 이거 엄청 좋은 질문인데요. 이 첩이라고 하는 원래 빨간색 성분, 파란색 성분, 초록색 성분이 원래 같이 가서 이제 초고속 레이저가 짧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빨간색 빛이랑 파란색 빛이랑 초록색 빛이 다른 시간에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동시에 가던 게 다르게 가니까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보면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 날카로운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한 이 초고속 레이저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네. 근데 이 굉장히 강한 레이저 빛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비선형 광학 분야라고 하는 건데요. 비선형 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센 빛을 냈을 때 빛이 갖고 있는 성질하고 다른 어떠한 뭐 색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현상들을 보는 그런 이미 발표된 학문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미 1981년도에 이 비선형 광학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받았을 때는 주로 우리가 흔히 쓰는 연속파 레이저를 가지고 이 연구들을 했었어요. 네. 초고속 레이저의 증폭 기술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비선형 광학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예. 얼마 전에 네. 공진님이 그렇죠. 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레이저 핵융합도 할 수 맞아, 있고 맞아.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고요. 이미 노벨상이 나온 분야긴 하지만 제 네. 생각인데 초고속 레이저 분야에서 또 노벨상이 나온다면은 저는 이 분야에서 나올 것 같아요. 김격택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남창희 교수님 광주과교원에서 거기는 정말 건물만한 레이저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려고 지금 거기 가면 진짜 좀 감동받습니다. 그 추측을 레이저가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레이저 중에 하나죠.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긴 페타와트가 나오거든요. 기가와트 다음에 테라와트 다음에 페타와트인데 광주 과교는 페타와트 레이저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 들었어요. 진짜 세계에서 가장 몇 손가락 거의 안에 드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저 예. 분해될 수도 있어요. 그거 맞으면. 그리고 또 이 초고속 레이저가 사실은 테라헬츠 광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광학 분야를 만들기도 했어요. 네. 제가 이 공진님과 사실 전공이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공진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시긴 했지만 시간이 좀 됐을 거기 때문에 또 제 전공이 테라헬츠 광학이다 보니까 테라헬츠 광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예.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듣고 저 영상을 다시 보면은 이해가 그렇죠, 빡! 그렇죠. 먼저 이 테라헬츠 광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빛은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상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갑진형님 그렇죠. 등장하셨군요. 이미 저희는 19세기에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제 전기하고 자기의 특징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이 어떤 변하는 전기가 있으면은 그게 자기를 만들어내고 또 변하는 자기가 있으면은 또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기가 자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고 계속 이렇게 연속돼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전자기파가 이렇게 파동처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의 가장 큰 물리적 사실인데요. 이미 19세기부터 우리가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흔히 보는 이런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저 포인터의 빛 그리고 또 뭐 이런 안경 같은 것은 이제 뭔가 광학인 것 같잖아요. 뭔가 네. 빛을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핸드폰 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안테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빛 같지가 않잖아요. 빛을 다루고
다루고자 하는 그 기술들을 우리가 광공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전파를 다루고자 하는 걸 전파공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쪽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하고 저쪽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뭔가 다른 도메인에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소외되어 있는 빛이 있어요. 그게 딱 이 테라헬츠 빛입니다. 딱 왼쪽엔 전파가 있고 오른쪽에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광공학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예, 맞습니다. 여기를 왜 테라헬츠라고 부르냐면은 주파수가 딱 1테라헬츠 정도쯤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테라헬츠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1990년대까지는 이 테라헬츠파를 물론 아예 발견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거의 사람들이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초고속 레이저가 나오면서부터 이 테라헬츠파를 우리가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초고속 레이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세고 짧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레이저가 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레이저도 사실 전자기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이저를 어디다 때리면은 얘가 어떤 전기적인 요동을 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레이저가 어떤 물체를 딱 때리게 되면 얘가 전기적으로 변화하거든요. 근데 아까 맥스웰 방정식에서 어떤 전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자기가 방출되고 또 자기가 또 전기를 방출하면서 전자기파가 방출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얘가 짧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기파 방출돼야 되는데 짧게 방출이 돼야 돼. 네. 그게 딱 1피코세컨드 정도 수준에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걔가 딱 이 테라헬츠 수준의 빛을 방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고속 레이저가 나오자마자 거의 이 테라헬츠 기술이 발전을 했어요. 이게 제가 실험실에서 직접 이렇게 측정을 한 테라헬츠 펄스파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펄스 레이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펄스 레이저에서부터 나온 테라헬츠파도 펄스파처럼 나옵니다. 그 맞는 순간에만 이렇게 빛이 딱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짧게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재미난 특징이 얘가 원래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면 이렇게 막 다중 주기를 갖는 형태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얘는 이렇게 딱 한 번 흔들리고 말아요. 단일 주기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단일 주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에서는 또 짧고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넓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이 테라헬츠를 잘 활용을 못했어요. 이 초고속 레이저를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새로운 어떤 주파수 영역을 우리가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물리학자도 있고 화학자도 있고 생물학자들 다 이렇게 달라들어서 이 주파수로 뭘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를 많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항해 시대라고 그렇죠, 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대항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네. 많은 네. 모험가들이 이 신대륙으로 찾아가서 모험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테라헬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테라헬츠 주파수 영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거죠. 과학자들이 그 분야로 이제 뛰어들면서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테라헬츠파로 뭘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좋네요. 먼저 이 테라헬츠파를 활용을 하면은 마약을 탐지할 수 있어요. 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탐지한다는 것은 빛으로 이걸 봤을 때 어떤 특이한 흡수라든가 특이한 투과 스펙트럼을 갖고 있을 때 성분을 파악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이 하필 마약이 굉장히 고분자예요. 그래서 이 테라헬츠 대역에 뭔가 특이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몰핀이라든가 코카인, 헤로인, 네, 그렇죠. 이런 마약 종류마다 이 테라헬츠의 어떤 스펙트럼이 달라요. 하얀색 가루처럼 보이지만 네. 이 테라헬츠로 쏘면은 각각 이제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야. 이 마약이 뭐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탐지할 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같은 원리인데 폭발물도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물이 좀 고분자이기 때문에 이 테라헬츠 주파수 대역에서 독특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떠한 그 폭발물도 테라헬츠파를 활용을 하면은 탐지를 할 수 있다라는 와. 것이 주로 화학자들이 이런 걸 밝혀냈죠. 이거 장훈지 교수님이 들으면 좋아할 얘기인 되겠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화학자들이 이런 그 탐지에 이제 테라헬츠 웨이브를 썼던 거고 네. 이제 주로 이미징 하시는 분들이 쓰는 특성인데요. 또 이 테라헬츠 주파수가 굉장히 투과를 잘하는 주파수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IC 칩 직접 회로인데요. 이게 패키징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 있기 네네네네.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라헬츠파가 이 패키징은 투과를 해요. 이 안쪽에 회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테라헬츠파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이런 비파괴 검사로 많이 쓰는 게 공항에서 보안 검사예요. 테라헬츠파가 옷 같은 거는 굉장히 잘 투과해요. 이 우리 몸이나 금속은 잘 투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 옷에다가 이렇게 총이나 칼 같은 걸 숨겼을 때 이거를 테라헬츠파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뭘 숨겼는지 볼 수가 있어요. 궁금한 게 엑스레이는 쏘면 뭐 몸에 안 좋다 맞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러면 몸에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비파괴 검사 엑스레이도 많이 하잖아요. 네. 테라헬츠 주파수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전리 주파수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 별로 해가 안 돼요. 엑스레이는 파장이 짧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죠.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세지는데 그렇죠. 엑스레이는 세잖아요. 근데 테라헤르츠는 그거보다 에너지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를 입히는 에너지가 아닌 아닌 거죠. 거죠. 예, 예. 미국 가면은 이렇게 막 스캔 시키잖아요. 이거 이거. 테라헤르츠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했는데? 얘는 레이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테라헤르츠 주파수 이용해서 찍는 겁니다. 또 테라헤르츠를 활용을 하면은 식품 검사에도 쓸 수가 있어요. 초콜릿인데 이 또 테라헤르츠파가 또 초콜릿은 잘 투과해요. 그럼 초콜릿 안에 어떤 이물질이 이렇게 있으면은 굳이 초콜릿을 우리가 자르지 않더라도 그 이물질 뭐가 있는지를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하면 또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 조각, 돌 예, 조각 예.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초콜릿에 지금 일부러 예, 넣겠죠? 물론 일본 넣은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그림이 네. 1771년도에 스페인 화가인 프란시스코 고야라고 하시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베스타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이게 옛날의 화가들은 우리가 요새는 그냥 종이에다가 바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막 그림을 그리다가 뭐 종이가 아까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다가 막 덧칠도 하고 여러 번 이렇게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그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그림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테라헤르츠판에 이렇게 투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완성시키기 전에 뭐 어떤 걸 그렸나를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를 투과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극단적인 예시인데 이 연구도 사실은 아까 1조 FPS 카메라를 찍었던 미디어 랩에서 했던 연구입니다. 아, 우리가 원래 책을 읽으려면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책을 덮은 상태에서 그냥 테라헤르츠 웨이브로 이렇게 찍으면은 책을 덮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 안에 있는 글씨가 뭔지를 알아내는 그런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총 9장의 종이를 네. 겹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종이마다 이제 글자가 써져 있는데 각각의 글자가 있는 것을 굳이 책을 열지 않더라도 어떤 글자가 써져 있는지를 읽어내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대 이집트 유물들 파피루스 말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피면 부서져요. 근데 이걸 뚫어서 보면은 거기 있는 파피루스를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오, 그러겠네요.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좋은 연구.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책이었던 건데 그런 파피루스 같은 건 또 재미난 게 있을 수 있고. 그쵸, 그쵸. 예, 예.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구하시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한 건 다 있더라고 아, 이미. 좀 찾아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치과 치료에 테라헤르츠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충치가 밖에 있으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충치가 안에 이렇게 생겨서 이제 안쪽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테라헤르츠파를 쏴서 안에 어떤 빈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나뭇잎인데 처음에 나뭇잎을 따자마자는 그 나뭇잎에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테라헤르츠 웨이브가 수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마르잖아요, 나뭇잎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투과해줘서 이런 모양 같은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와, 물의 이동 경로도 볼 수 있겠구나. 시간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물을 잘 검사할 수 있는 게 또 암 검사에도 쓸 수가 있어요. 오. 피부 암이 생성이 될 때요. 초기에는 암 세포가 형성이 될 때 굉장히 물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암인지 아닌지 검사를 할 때 테라헤르츠로 찍어보면은 실제로 그냥 정상 세포인 상황이랑 암 세포인 상황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테라헤르츠 웨이브를 활용하면 이런 생검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생검 과정 없이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생검 진짜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체를 전체를 투과하진 못하고 주로 이제 표면 위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암을 검사할 때 많이 씁니다. 아, 치료는 안 되나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치료가 된다고 하는 논문들도 좀 있어요. 오. 근데 아직 이거는 논란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연구 결과예요. STM이라고 해서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굉장히 뾰족한 침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샘플에 가까이 이렇게 갖다 놔요. 침을 스캔을 합니다. 탐침에 또 전압을 걸거든요. 그러면은 탐침이 이 샘플에 가까이 갔을 때 네. 터널링이 일어나요. 그 터널링이 일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이 샘플의 모양을 원자 단위에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펜타신이라고 하는 어떤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샘플의 모양을 우리가 STM을 이용을 하면은 잴 수가 있습니다. 오, 분자 단위의 모양을 진짜로 보는 거군요. 네네네. 이거 자체는 이제 테라헤르츠랑 상관이 없는데 보여드린 연구가 재밌는 이유는 원래는 전압을 걸어야 되거든요. 전압을 거는 게 아니라 테라헤르츠를 때려요. 테라헤르츠가 있는 순간에만 이 터널링이 일어나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이 샘플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걸 또 시간을 분해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STM 이미지를 찍는데 그게 시간에 대해서 달라지는 STM 이미지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STM을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또 있나요? 아, 예. 우리 공지님 완전 전문가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기 분야에서 영상을 많이 찍으셨네요. 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물질 얘기를 잠깐 드릴 건데 제가 메타물질을 하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결합돼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메타물질은 그 원자로 되는 그거를 우리가 모사를 해서 어떤 인공적인 구조체를 만듭니다. 메타 원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메타 원자들을 또 이렇게 배열을 해서 자연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학 물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거든요. 투명 망토를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굉장히 얇은 렌즈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 이 메타물질을 활용을 해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 메타물질이라고 하는 게 테라헤르츠에서 연구하기 좋은
분야예요. 우리가 만약 메타물질을 광학 분야에서 연구한다고 하면은 이 메타물질에서는 사실은 파장 이하로 작게 샘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광학 주파수에서 이걸 하려면은 광학 주파수 한 300나노, 뭐 400 이 정도쯤인데 그럼 결국 100나노 이하로 샘플을 만들어야 돼요. 100나노 이하로 뭐 어떤 샘플을 만들려면은 돈 자체도 한 수천만 원 이렇게 들지만 네. 뭐 사실 대학원생을 갈아 넣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테라헬츠 대역에서 이 메타물질을 만들려면은 파장은 한 밀리미터에서 한 300 마이크로 정도쯤 되거든요. 그럼 이제 메타물질도 한 100 마이크로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가시광선에 비하면 훨씬 더 메타물질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이거를 우리가 전파 쪽에 가서 실험을 한다고 하면은 네.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테라헬츠에서 이 실험을 하면은 사실 광학 실험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정도쯤 되는 이 광학 테이블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도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파 쪽에 가면은 실험 장비가 또 엄청 커져야 돼요. 마이크로파만 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짧은 파인데 그러려면은 큰 안테나를 써서 거리도 많이 띄워야 되고 또 주변에 들어오는 그런 환경도 제어를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전파는 힘들어요. 네. 제가 또 전파 망원경 출신이잖아요. 네네. 전파 망원경은 일단 30m, 40m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여러 대를 쫙 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메타물질에 대해서 이 테라헬츠 대학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딱 두 개만 가져왔거든요. 이 I처럼 이게 아래쪽 길이가 긴 I자 쉐입이거든요. 이 I자 쉐입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열을 하면은 굉장히 큰 굴절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타물질입니다. 여기서 굴절률이라는 거는 빛이 얼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물리량인데 그래서 원래 자연계에서는 한 3이나 4나 5 이 정도면 굉장히 고굴절률이에요. 그런데 이 메타물질을 활용을 했더니 10을 넘어가는 뭐 20, 30쯤 되는 아주 높은 굴절률을 가질 수 있더라. 이런 어떤 고굴절률 메타물질이 테라헬츠에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테라헬츠 대역에서 샘플도 만들기 쉽고 실험도 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주로 테라헬츠에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 연구를 하나라도 안 보여주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진짜 다회 출연하신 분이 있는데 본인 연구는 한 번도 설명을 하시지 못한 분이 계세요. 장홍재 교수님이라고. 아, 본인이 연구하는 건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아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걸 만들었냐면 메타물질을 만들면 C처럼 생겼는데 스프링 링 레저네이터라고 하거든요. C 쉐입의 스프링 링 레저네이터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놔요. 그 다음에 요거에 레이저를 딱 때리면은 이 두 개가 딱 합쳐지거든요. 두 개가 합쳐지게 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바꾸는 그런 메타물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메타물질을 가지고 빛의 주파수를 바꾸는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는 박쥐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 테라헬츠 대역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테라헬츠 대역이 딱 이 이소부화에 나오는 박쥐랑 좀 위치가 비슷합니다. 박쥐가 날짐승 나라에 가서 나 날짐승이야 막 이러다가 들짐승 나라에 가서 나 포유류 들짐승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테라헬츠가 딱 전파광학하고 이 광학 사이에 있는 주파수다 보니까 뭔가 이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실 광공학이거든요. 이 광공학 쪽에서는 잘 모르는 현상을 제가 막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전파광학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좀 창피했던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두루두루 잘 알아야 되는구나. 이중 간첩처럼 좀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좀 가져와 봤고요. 지금 보여드린 게 어떤 게 초고속 레이저가 뭔지 그리고 테라헬츠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주로 이제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리학 분야 중에서 특히 이 광학 분야가 응용성이 높은 분야예요. 앞에 5명의 이 물리학자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광학 분야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에요.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 기하광학을 만들어서 망원경이라든가 아니면 네. 현미경 같은 일생성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구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토마스 영하고 어거스틴 프레넬은 빛은 파동이다 라고 또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이 파동 광학적인 어떤 광학 장비들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팅 같은 광학 부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스펙트로미터가 나오면서 우리가 분광학 분야가 확 이렇게 넓어졌어요. 네. 빛을 나눌 그렇죠. 수 있게 만든 분들이군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인슈타인을 가져왔는데 아인슈타인은 사실 여러분들이 광전 효과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 레이저의 기초 이론을 만드신 분이에요.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고 그 연구 결과가 결국에는 레이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쓰는 광학 디텍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로 쓰여서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파인만을 가져왔는데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를 연구를 하시고 나서 광자란 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자의 성질을 바탕으로 요새 양자 정보 보안 기술이 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 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슬라이드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